네, 광야의 토론자들입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그 청년 정치인들이신 거죠? 청년이 아니신가요? 생물학적으로는 청년인데 네네. 청년 정치인이라고 브랜딩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정치인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네.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왜요? 아니 뭐 청년 정치인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정치인인데 생물학적으로 뭐 청년이다 이런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아, 그렇습니까? 그냥 뭐 약자는 청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다만 동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대변하는 게 중요하지. 제가 생물학적으로 젊으니까 뭐 따로 카테고리를 뭐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헌기 네. 전 부대변인, 네. 네. 신 부대변인은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 네. 청년의 이제 나이이긴 하지만은 지금 뭐 어차피 저희가 무슨 뭐 청년 정치, 성인 정치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런 똑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청년들의 그런 목소리를 조금 더 잘 대변할 수 있다는 같은 세대이시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장점은 좀 있습니다. 소위 청년 정치인 하면서 그걸 뭐 내가 청년 정치인이다 해서 뭐 유세를 떨거나 이러지 않겠다. 나는 네. 나의 콘텐츠 또 나의 정치 활동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 이런 뜻으로 새기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뭐 특별한 프리미엄을 얻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부당한 차별을 당해서도 안 될 겁니다. 아,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신 부대변인은 결국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분간은 뭘 하고 싶으세요? 뭐 이를테면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시나요? 아니면 저는 사실 이번에 제가 지방선거에 그 송파구청장에 도전했다가 아. 제가 당내에서 이제 경선에서는 패배를 했는데요. 네네. 저는 일단 사실 지방분권에 상당한 관심이 좀 있는 정치인이고요. 네네. 저는 또 정당 개혁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정당을 좀 더 합리적이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제 그런 좀 정당으로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그럼 크게 이제 뭐 있습니다. 당무 활동 이런 걸 하시게 되나요? 예, 뭐 당의 활동은 제가 지금도 뭐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고요. 네. 선대위 때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은 안 하고 나는 정당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좋습니다. 하 대변인은 저도 뭐 비슷한데요. 지금 네. 민주당이 내리 3번 선거에서 패배했고, 재보선부터 네. 예, 그리고 뭐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젊은 세대의 지지를 상실했다는 게 있어서 당을 좀 젊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뭐 생물학적으로 젊게 바꾸는 게 아니라 대안을 좀 젊게 바꾸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의제들을 좀 낼 수 있도록 그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뭐 이런저런 방향으로 참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뉴스메이커는 역시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이신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으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저희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면 사전에 충분히 방지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이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거. 네, 마지막 말은 잘 안 들리지만 다른 정권 때랑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게까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인사가 부실하다 또는 인사 참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또 이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상당히 직설적이기도 한데요. 신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제 그 매일 출근길마다 이제 네. 그 기자들과 문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런 모습이 상당히 신선하죠. 신선하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제 대통령이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숨지 않고 이제 국민과 소통한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게 이제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도 좀 편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연스러운 언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뭐 감정도 드러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도 나오면서 또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인데요. 저는 지금 전 정권과의 그런 비교 같은 부분은 상당히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이 잘 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바꿔줬고 그렇죠. 그러면 전 정권을 답습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
뜻인데 전 정권보다 낫다라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또 여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야당과 차이가 좀 있는 게요.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야당은 사실상 이제 상대 평가로 이제 여당이 못했을 때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는 전 정권에다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조금 더 이 정부의 클래스를 더 높여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신 부대변인 생각은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검사들을 많이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뭐 민변으로 도배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사실 반복이 되면은 그 인식 내지는 세계관 내지는 네. 그런 사고 체계가 이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그런 인식들을 보일수록 저는 지지도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보여줬던 유연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탠스를 바꾸고 본인의 생각이 설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그런 국민들의 뜻을 더 존중하고 그 뜻에 맞춰 나가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하 부대변인은 저는 직설적 화법이 아니라 네. 경솔한 화법이라고 봤습니다. 왜냐면은 직설의 문제가 아니다. 네. 예, 지금 뭐 공보나 홍보의 단위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빈 종이를 보고 있었다면서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빈 모니터. 비컷이라는 거요. 예. 네. 그런 그 국민의 공감을 별로 살 수 없는 연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고 도어 스태핑 자체야 좋은 시도지만 그게 뭘로 제가 한번 비유해 보고 싶냐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민청원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통치 행위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됐냐면 뭐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원은 많은데 실제로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만 해놓고 뭐 들어주는 건 하나도 없네라고 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으로 좀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약간 뉴스를 만든달까 이슈 화이팅의 효과는 있었잖아요. 국민청원을 했다, 또 20만이 넘었다, 뭐 답했다 이런 거는 긍정 평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는 환기시키는, 있었는데 네. 문제 해결로는 부족했다. 예, 소통이라고 하면은 양방향이어야 하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이거 못합니다. 국회에 넘기세요라는 게 누적되다 보면 국민들이 좀 짜증을 나게 네네. 되잖아요. 마찬가지인데 도어 스태핑 자체야 좋은 시도지만 거기서 어떤 정밀한 공보가 논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경솔하게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게 구설에 오르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국민들이 아무래도 좋게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 같은 데서 도어 스태핑 할 때는 매일매일 안 합니다. 좀 준비된 상태에서 뭐 주말 같을 때 퇴근할 때 이럴 때 잠깐 하는 거지 윤 대통령처럼 매일매일 하면서 이렇게 즉흥적인 답변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직설적 화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경솔한 거고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중인데 추세선이 그런데 부정평가 이후에는 보면 너무 지금 독단적이다라는 이유가 높게 나와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국민 목소리를 좀 듣는 게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어때요? 하여튼 출근길 인터뷰는 좀 줄이더라도 공식 기자회견은 아직 취임 이후에 안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기자회견이라면 아무래도 뭐 미리 준비도 하고 예상 질문 같은 것도 점검해보고 후보 시절에도 그랬을 텐데 그런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의 방향을 좀 바꿔보거나 아니면 뭐 둘 다 해보거나 이런 건 어떠실까요? 예, 저도 뭐 그런 소통의 방식을 좀 다각화한다는 노력도 저는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지금 뭐 실언이 조금 있기도 하거니와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좀 우리가 높게 봐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그렇게 국민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취임 초기부터 노력했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잘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런 새로운 방식이죠. 지금 예, 하는 그래서 건. 노력해준 것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 가지 좀 더 좋은 방안, 좀 더 국민들과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화 방식을 좀 더 모색할 필요는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대변인은. 소통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소통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기자들 앞에서 그냥 하는 것만 소통이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것도 소통의 과정이잖아요. 듣고 대답하는 과정이 합쳐져야 그게 소통인 건데 실제로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 혹은 영부인의 행보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다른 모습을 보이든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전 정권이랑 비교해봐라. 이거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국민과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그건 기자의 답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에 대한 어떤 짜증 같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형식만 대답한다고 해서 소통이 아니다.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게 진짜 소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통에는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내용도 충족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첫 번째 취임한 지 2달이 안 됐는데요. 부정평가가 53%가 나왔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 것처럼 앞서도 소개했는데 알렌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2일에서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28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가 42.6%,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3%가 나와서 처음에는 데드크로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하 대변인은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걸 다 해버리면 네. 지지율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한 달 사이에 정부와 여당에서 생산된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젊은 당대표가 당 혁신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개파 갈등처럼 벌어졌죠. 당대표를 다리를 부서뜨리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당대표가 혁신일을 띄우려고 하니까 그 조직이 사조직이다. 라든가 네네. 그 혁신의 동력을 문학적 표현이군요. 문학적 표현으로 저는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놓친 뉴스가 있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당대표의 운신의 폭, 그러니까 그 기동력을 상실시키려고 했다는 점, 그게 일단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듯한 게 나왔고, 세 번째는 지금 국민들이 실제로 힘든 부분, 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말하라고 하니까 대책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고물가에 대해서 대책 없다는 대통령 발언이 있었죠. 네. 실제로 대책이 없을 수는 있지만 태도는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 대책이 없다는 게 6%를 다 잡지 못하더라도 이를테면 6%를 5%로 줄이는 대책은 만들어야 되고 여러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뭐 MB 정부 때 08년도에 그 경제 위기가 이웃 나라에서 터졌지만 우리나라에 불붙지 않게끔 잘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정부의 태도인 거잖아요. 근데 대책이 없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이거 뭐 우리 삶을 신경 쓰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이런 뉴스들만 자꾸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태도 변화가 없으면 더 떨어지겠네요. 왜냐하면은 지지율이라는 것은 시그널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지금 네. 잘못 가고 있다는 시그널인데 이 시그널을 줘도 저희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똑같이 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근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그 퇴임 직전에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낮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된 시그널이 아니어서 오히려 민주당이 대선에 진 게 아닌가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시그널은 두 가지였죠. 드높고 강한 정권 교체 여론도 있었죠. 그거는 네, 국정 지지율보다 네. 국정 지지율보다도 더 높았거든요. 높았죠. 네. 그 시그널은 감지를 안 하고 우리 국정 지지율 이렇게 높은데라고 하면 심판받는 거죠. 네. 그렇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이 이건 심각한 상황은 맞죠 지금 취임 2달이 안 돼서 53%의 부정평가. 당연히 지금 이 사태를 보고도 심각성을 만약에 못 느낀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정말 저는 네. 심각하다고 보고요. 지금 뭐 하원기 대변인 말씀하신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지적하는 문제는 사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 새 정부가 사실은 지금 취임 초기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는 지금 비전과 희망을 내세워야 될 때입니다.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문제,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 뭐 배우자에 대한 문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슈를 다 쓸어 담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정부가 집권하면 5년 동안 뭘 하겠다라는 미래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지지율로 연동되는 것인데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약화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물입니다. 인물을 그 선거 때 복귀해 보시면 뭐 청년 보좌역도 있었고요. 뭐 나는 국대다 출신의 대변인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당내의 젊은 자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이미지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는 사실 그 젊은 인물들이 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어디 되어버렸습니다. 갔는지. 네. 예, 뭐 다 지금 자리 잡고 있겠지만은 대통령실에 들어가신 분들이 없군요. 뭐 있겠지만은 사실 뭐 있더라도 상징적인 자리들에 어떻게 보면 네. 정권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직역에 간다기보다는 뭐 실무진이라든지 지금 어쨌든 보이진 않습니다. 뉴스에서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 5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 인사라는 비판도 많이 들었잖아요. 캠프 출신, 그냥 코드가 맞고 더불어민주당. 원래 청와대든 이렇게 구성하는 거 아닌가요? 30대 장관을 내세우겠다고 했었으나 지금 초기에 이제 그런 인물들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께서는 실망감으로 이제 지지율이 반영이 된다고 보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지지율에 대해서 지지율이 지금 10%가 떨어졌는데 한 달 사이에 거기에 대해서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발언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인식과 저는 좀 괴리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발언은 지지율이 높을 때 그 말을 해야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뭐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지만 더 잘하는 채찍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맞죠? 지지율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매일매일 보내는 성적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정말 떨어질 때는 심각성을 느끼고 더 잘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 소통 과정에서 조금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는 평가로서 또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조금 사실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지지율을 올리거나,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저 상대당 여당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 전체를 생각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5년 동안은. 지금 지지율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국정 지지율 올라가는 게 더 좋고요.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저희 당 입장에서도 지금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떨어지니까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면 좋고, 조언을 해드린다면 조금 국민 삶에 천착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사정기관 장악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뭐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뭐 국기문란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잖아요. 근데 정작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금리, 고물가, 뭐 고환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무 나이브한 말씀을 자꾸 하세요. 대책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진짜 더 신경 쓰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페인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셨던 몇 말씀, 뭐 유로 축구 봤다, 스페인 와인이 좋다, 이런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진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매사가 쉬운가, 이분은 뭐지, 어떤 캐릭터지, 국민이 웃음나 뭐 이런 생각까지 심지어 들어서 그런 게 반영되는 것 같아요. 지지율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기자들 앞이면 카메라가 돌아오고 그러면 약간 무섭고 엄중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약간 태도의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을 잘 봐야 된다. 민생에 천착해야 된다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좀 바꿔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시기에 실제로 여론조사에 나왔던 그 부정평가 이유 중에 네. 직무태도라는 게 끼어 있었습니다. 직무태도. 제가 그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무후무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직무태도가 뭐냐면 일반 노동자로 치면 근태입니다. 네. 뭐 일찍 출근을 했냐, 뭐 술을 많이 먹진 않느냐, 일은 잘 하고 있냐, 업무 뭐 태도는 좋냐, 아니면은 그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네, 직무에 대한 이해가 높냐, 네. 근데 직무에 대한 이해로 치면은 노동부 장관이랑 그 소통 부재 때문에 이게 뭐가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진짜 정부의 입장인지 헷갈리게 만들었죠. 직무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사실 처음에 막 지각하는 모습도 보였고, 막 술 드시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지금 내용이 국민들이 보기에 국정 운영의 내용이 알차게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모습이 되게 근태가 안 좋다, 직무 태도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도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셔요? 뭐 저는 일부 동의하는 면이 있고요. 근데 다만 제가 뭐 저희 당이 제가 소속된 당이다 보니까 저희 당에 제가 좀 솔루션 아닌 솔루션을 좀 네. 드리자면 과거로부터 다 배우면 됩니다. 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 후보 처음에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지지율이 55%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준석 대표와의 여러 가지 마찰 속에서 26%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젊은 세대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지금 보수 정당에 대해서 저희가 탄핵 이후에 사실 국민들 앞에서는 지금 사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보수를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수가 정권을 잡게 된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너무 못했고 정말 국민들을 기망하는 수준으로 정권 운영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보수에서 이상한 바람이 분 겁니다. 정말 다 폐허 같았고 보수 지지자들은 다 괴멸돼서 도대체 우리는 대선 주자 하나도 없다. 그게 보수 유권자들의 작년에만 해도 오세훈 시장 재보궐 그 선거 때 당선되기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인물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보수의 새바람, 변화와 혁신이 이제 불러일으켜지면서 이 사람들 봐라. 이거 뭐 제대로 하려나 보네. 이런 기대를 갖게 했죠. 그러면서 젊은 네. 세대들이 전면에 나섰죠. 네. 그게 정당에서 주어지는 이미지 메이킹도 중요하고요.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당이 바뀝니다. 그럼 네. 정부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정당이 네. 만든 정권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같이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책임만 나눌 것이 아니라 권한도 나누면서 함께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당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바람, 인식, 전 이런 것들을 좀 국정 운영에 과감하게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